자, 74페이지 권리의 변동이죠. 1번입니다. 다음 설명 중 바르지 못한 것은 1. 신축 건물의 소유권 취득과 시효 취득, 선의 취득, 첨부 등은 원시 취득이다. 맞는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맨 처음으로 갖는 거니까 원시 취득 명확하고요. 요 시효 취득이다, 선의 취득이다, 첨부도 법률 규정에 의해서 소유권이 인정되는 거고요. 전 소유자 권리를 넘겨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로 평가되냐면 원시 취득으로 평가됩니다. 2번 전세권, 저당권 등 제한 물권의 설정은 권리의 설정적 승계이다. 물론 뭐죠? 맞는 질문이죠. 3번 주체 변경은 권리 이전적 승계와 같은 개념이다. 맞나요? 자, 우리가 주체가 변경된다는 말은 이런 의미잖아요. 갑이 A라는 건물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을이 뭘 갖죠? 소유권을 갖죠. 그러면 소유권의 주체가 갑에서 을로 바뀌니까 이게 뭐죠? 주체의 변경인데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이전적 승계라고 하니까 주체 변경은 권리의 이전적 승계와 같은 개념이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4번 상속의 용어 피상속인의 개개 재산은 상속인에게 특정 승계된다. X죠. 다 아시다시피 포괄 승계죠. 답은 4번이네요. 5번 매매로 인하여 전주의 소유권이 소멸하는 것은 권리의 상대적 소멸이다. 5죠. 다시 말하면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를 해주면 갑의 소유권이 없어지는데 갑이라는 특정된 사람 입장에서만 소유권이 없어지는 거니까 이런 걸 우리가 상대적 소멸이라고 하는 거죠. 2번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법률 사실로 가장 타당한 것은 일단 1번 채무의 변제 돈 갚지 말란 얘기죠. 그죠? 의사표시입니다. 단독행위고요. 답은 1번입니다. 2번 채권 양도의 통지는 양도했다는 객관적 사실을 알려주는 거니까 의사표시가 아니라 관념의 통지고요. 3번 매장물 반기견은 당연히 뭐죠? 사실행위죠. 4번 변제 최고 각종 최고와 거절은 의사의 통지고 5번 사원총의 소집 통지도 객관적 사실을 알려주는 거니까 관념의 통지고요. 답은 뭐죠? 1번이네요. 3번입니다. 권리의 원시 취득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무주물인 동산의 선점도 원시 취득입니다. 니은번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한 상속 포괄 승계죠. 승계 취득이죠. 이것도 은근히 헷갈려 하시는 분 계시는데 승계 취득이 둘로 나뉘는 거죠. 매매와 마찬가지 매매와 같은 특정 승계와 상속과 같은 뭐죠? 포괄 승계로 나뉘는 거니까 포괄 승계는 뭐죠? 승계 취득입니다. 디귿번 회사의 합병 요것도 뭐죠? 포괄 승계죠. 따라서 승계 취득이네요. 리을번 시효 취득은 원시 취득이고 미음번 건물의 신축도 원시 취득이니까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권리 상대적 소멸에 해당하는 것은 일단 5번을 보시면 매매로 인한 매도인의 권리 상실은 매도인이라는 특정된 사람 입장에서만 권리가 없어지는 거니까 뭐가 되죠? 상대적 소멸이고요. 나머지 것들은 뭐로 평가됩니까? 절대적 소멸로 평가됩니다. 특히 토지의 수용당하는 것도 상대적 소멸이 아니라 절대적 소멸로 평가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답은 5번이죠. 5번입니다. 다음 법률 사실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시효 완성 전에 하는 채무자의 채무 승인은 관념의 통지다.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의사표시가 아니라 뭐죠? 관념의 통지고요.
3번부터 볼게요. 의사표시는 법률행위가 아니다. 맞죠? 법률행위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지. 의사표시 자체가 뭐인 것은 아니죠. 법률의 통지인 것은, 법률행위인 것은 아니고요. 4번 채권 양도의 승낙도 의사표시가 아니라 뭐죠? 관념의 통지로 평가되고. 5번 계약의 청약에 대한 승낙의 연착 통지는 관념의 통지다. 다시 말하면 연착됐다는 객관적 사실을 알려주는 거니까 뭐가 되죠? 관념의 통지가 되는데 답은 2번입니다. 이게 조심하셔야 되는데 예약은요 계약입니다. 동의하시나요? 예를 들어 우리가 식당 갈 때 저희 학원인데요 10명 예약할게요. 그러세요. 좋습니다. 라고 승낙을 얻어야 비로소 뭐가 돼요? 예약이 되니까. 예약은 단독행위가 아니라 뭐죠? 계약이거든요. 따라서 2번 매매 일방 예약은 단독행위다. X가 되고요. 은근히 잘 내는데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예약이요. 원칙이 뭐냐면 일방 예약이에요. 다시 말하면 별말 없으면 예약을 하게 되면 일방 예약이 되는데 일방 예약을 하게 되면 예약 완결권이 생기는데 예약 완결권이 한쪽 당사자 일방 당사자에게만 있기 때문에 일방 예약이라고 하고요.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입니다. 따라서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해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식당에 갈 때 우리가 예약을 하려면 식당 주인으로부터 승낙을 받아야 되니까 예약 자체는 뭐인 거예요? 계약인 거죠. 근데 예약을 하고 가면 저희 왔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는 더 이상 음식이 없다는 등 자리가 없다는 등 뭐 이렇게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약을 함으로써 일방적으로 본계약을 형성시킬 수 있는 뭘 갖게 되는 거죠? 예약 완결권을 갖게 되는 거죠. 따라서 저희 왔습니다 하고 하면 무조건 음식을 줘야 된다. 매매계약은 바로 즉시 뭐가 돼요? 성립이 되는데 이러한 예약 완결권은 식당 아줌마에게는 없고 우리에게만 있기 때문에 한쪽 당사자에게 있는 것이니까 뭐가 되는 거죠? 일방 예약이 원칙인 거죠. 그죠? 그래서 보통 이걸 내는 이유는 뭐냐면 예약이 계약이라는 것을 알면서 예약 완결권이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형성권이라는 것을 접목이 들어가면 자꾸 이것을 뭐로 오해하시냐면 단독행위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잘 내는 편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약 자체는 승낙을 얻어야 성립하는 뭐가 돼요? 계약이고 예약을 통해서 발생하게 된 예약 완결권만은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뭐죠? 형성권으로서 성질을 갖게 된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넘겨보시면 6번이죠. 다음 중 그 연결이 가장 바르게 된 것은 이런 것들도 가끔 내긴 하지만 뭐 그냥 단순 외울 필요는 없긴 한데 1번 무주물 선점은 순수 사실행위 혼합 사실행위입니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선의 악의는 의사적 용태가 아니라 관념적 용태고 3번 사무관리 부부 동거는 사실행위고 그 중에서 뭐가 돼요? 혼합 사실행위가 됩니다. 4번 시효 완성 후 채무의 승인은 관념의 통지 원칙적으로 이런 겁니다. 시효 완성 전에 하는 채무 승인은 이거는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니까 뭐로 평가되냐면 관념의 통지로 평가돼요. 근데 시효 완성 후에 하는 채무 승인은 의미가 좀 달라요. 이거는 뭐냐면 시효 이익을 포기하는 겁니다. 시효 이익을 포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뭐로 보냐면 의사 표시로 평가가 돼요. 동의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멸시효가 완성 전에 채무를 승인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뭐가 되죠? 중단이 되는데 이때는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의사표시가 아니라 뭐로 평가돼요? 관념의 통지로 평가되는데 이미 시효가 완성이 됐어요. 그런데도 그러면 뭐 할 필요 없어? 돈을 갚을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갚겠다라는 말은 시효의 이익을 뭐 한 거죠? 포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뭐죠? 관념의 통지가 아니라 의사표시로 평가된다는 거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5번 수증자의 범죄 행위에 대한 증여자의 용서. 용서는 대표적인 뭐죠? 준법률행위 감정의 표시죠. 답은 뭐죠? 3번이 됩니다. 7번 다음 중 관념의 통지에 속하지 않는 것은 자 관념의 통지는 객관적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1번 대리권을 줬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대리권 수요한 뜻의 통지는 관념의 통지고요. 2번 공탁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공탁의 통지도 관념의 통지고 4번 사원충의 소집 통지는 5번 채권 양도의 통지나 승낙 다 뭐죠? 관념의 통지인데 각종 채과 거절은 의사의 통지죠. 따라서 이행의 채권은 관념의 통지가 아니라 의사의 통지이기 때문에 답은 뭐죠? 3번이 됩니다. 8번입니다. 다음 중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것 답만 보면 되겠죠. 1번 추인 의사표시고 추인은 뭐죠? 단독행위죠. 9번입니다. 다음 중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일단 의사표시는 원하는 바, 바라는 바를 밖으로 표시하는 것이 의사표시니까 1번 1억 원에 팔겠다. 2번 2억 원에 사겠다. 4번 기증하겠다고 제외했다. 그 다음에 5번 채무 전액을 면제해줬다는 것은 다 원하는 바를 밖으로 표시하는 것이니까 의사표시지만 3번 1억 원을 지급하는 것은 변제죠. 다시 말하면 사실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10번 다음 중 법률 행위로 인한 권리 변동이 아닌 것은 자 법률행위 하면은 우리가 뭐 간단하게 뭐 의사표시를 필수적 구성 요소로 한다. 뭐 이게 개념이지만 두 가지가 있죠. 계약과 뭐죠? 단독행위죠. 그러면 이 문제가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법률행위에 의한 변동이 아닌 것은 그 말은 계약도 아니고 단독행위도 아닌 것을 찾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일단 1번 증여는 뭐죠? 계약이죠. 2번 지상권 설정 계약이겠죠. 3번 전세권 설정 뭐죠? 계약이겠죠. 상속은 뭐가 아닙니까? 법률행위가 아닙니다. 답은 뭐죠? 4번이죠. 5번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의 확정 판결로 인한 소유권의 이전은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입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갑이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어요. 을이 갑에게 대금을 다 줬거든요. 그런데도 갑이 을에게 등기를 안 해주면 을은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하겠죠. 판사님, 제가 이놈하고 매매 계약도 했고 돈도 다 줬는데 이전 등기는 안 해줍니다. 라고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갑은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라는 판결을 하게 되는데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이행 판결이 되는 거거든요. 재밌는 거는 이때 갑이 결코 등기 안 해주죠. 판사가 등기해 주라 그러면 갑자기 참회의 눈물 흘리면서 예, 꼭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 대한민국에 없죠. 그죠? 그래서 을이 요 판결문을 가지고 혼자서 등기소에 가서 등기관에게 등기를 신청하게 되는데 요 등기를 신청할 때 원인을 매매라고 적을까요? 판결이라고 적을까요? 매매라고 적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요 판결은 매매 계약이 있었고 대금을 지급했다는 것을 뭐예요? 확인해 준 거죠. 실제로 이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이유는 매매 계약을 하고 대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등기 신청 원인을 뭐라고 적냐면 매매라고 적어요. 그래서 이거는 매매, 계약, 법률행위에 의한 뭐가 돼요? 물권 변동이 되는 거죠. 따라서 5번 다시 보시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의 확정 판결로 인한 소유권 이전도 결국 뭐가 되죠? 매매,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고요. 따라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자기 앞으로 뭐까지 해야지만요? 등기까지 해야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논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답은 4번입니다. 넘기셔가지고 법률행위 1번입니다. 1번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단독행위는 법정주의가 적용되나 계약은 자유이다. 자, 단독행위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자유롭게 못해요. 이걸 우리가 단독행위 법정주의라고 하고요. 이에 반해서 계약은 어차피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을 얻어서 하는 거니까 나쁜 짓만 아니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이게 뭐죠? 계약 자유의 원칙이 되니까 1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2번 단독행위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계약은 자유이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단독행위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원칙적으로 조건, 기한을 붙일 수가 없죠. 3번 적법하지 아니한 행위로부터는 아무런 법률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자, 적법하지 아니하면 무효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위법행위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뭘 청구할 수 있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적법행위가 아니라는 말은 뭐죠? 위법행위고 위법행위는 뭐죠?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가 있으면 상대방은 뭘 청구할 수 있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니까 3번이 뭐가 되죠? X가 되는 거죠. 4번 대리권 수여나 소유권 포기는 비출현행이다. 일단 대리권을 수여하더라도 재산의 변동이 없으니까 뭐죠? 비출현행이고 소유권을 포기하면 재산의 감소만 있지 뭐가 없어요? 증거가 없으니까 뭐가 되죠? 비출현행이 되는 거죠. 5번 대리권 수행위, 수권행위는 의사표시입니다. 그 중에서도 뭐가 되죠? 단독행위고 대리권의 수혜 표시는 객관적 사실을 알려주는 거니까 뭐가 되죠? 관념의 통지가 되고요. 5번은 뭐죠? 맞는 질문입니다. 답은 뭐죠? 3번이죠. 적법하지 않은 행위, 위법행위는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를 말하기 때문에 3번은 X가 되죠. 2번 단독행위로 할 수 없는 것은 1번이죠. 채무를 인수하려면 반드시 뭘 필요하죠? 승낙이 필요하죠. 따라서 뭐 해야 돼요? 계약. 나머지 것들 추인은 단독행위죠. 2번, 3번 주는 것과 받는 것을 까버리는 상계도 뭐죠? 단독행위고 4번 채무 면제도 단독행위 5번 계약의 해제도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답은 뭐죠? 1번이 됩니다. 3번입니다.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사단법인 설립행위는 법률행위 중에서도 합동행위로 평가가 됩니다. 법률행위네요. 니은번 부당이득은 사건이고 디귿번 부합도 일종의 뭐죠? 사건입니다. 리을번 권리 포기는 뭐죠? 법률행위죠. 특히 이 권리 포기는 좀 조심하시는데 이렇게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소유권, 점유권의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죠. 그 다음에 꼭 맞는 건 아닌데 소유권, 점유권 이외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이렇게 꼭 기억해 두시고요. 따라서 권리 포기는 뭡니까? 단독행위니까 뭐가 되는 거죠?
법률행위고 따라서 법률에 해당하는 것에서 권리의 포기도 뭐죠?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제가 소유권이나 점유권을 포기하고자 할 때는 누구한테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단독행위인데 누구한테 얘기할 필요도 없으니까 뭐가 되는 거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죠. 근데 제가 채권을 포기하고 싶어요. 승낙을 받을 필요 없어서 이것도 뭐죠? 단독행위이지만 채무자에게 채권을 포기하겠다고 얘기는 해야 되니까 채권의 포기는 뭐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제가 전세권을 포기하고 싶어요. 승낙받을 필요는 없지만 전세권자에게 얘기는 해야 되니까 전세권의 포기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제가 저당권을 포기하고 싶어요. 채무자한테 승낙을 받을 필요 없지만 채무자에게 저당권 포기하겠다고 얘기는 해야 되니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죠. 따라서 합치면 소유권, 점유권 이외의 나머지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다 뭐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고 따라서 합치면 다 뭐죠? 단독행위니까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이죠. 4번입니다.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성립요건 하면 뭐가 떠올라야죠? 요물계약이라는 개념이 떠올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물계약이란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 일정한 물건이나 행위가 요구되는 계약이 요물계약이죠. 따라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1번 요물계약에 뭐가 되죠? 물건의 인도 요게 되고요. 나머지 것들은 다 뭐가 되죠? 효력요건이죠. 특히 효력요건, 유효요건과 관련돼서 우리가 꼭 떠올려야 될 개념이 뭐냐면 유동적 무효죠. 그죠? 왜냐하면 지금은 무효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효력이 생기다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는 무효가 유동적 무효거든요. 따라서 뭐 4번 조건부 법률행위는 대표적인 뭐가 되죠? 유동적 무효가 되고요. 5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 계약 이것도 뭐죠? 대표적인 유동적 무효니까 이거는 뭐가 되죠? 유효요건이 됩니다. 성립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1번이 답이죠. 5번입니다. 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만으로 묶은 것은 일단 기억 법률행위의 목적은 법률행위 성립 시에 확정되지 않으면 무효이다. X입니다. 뭐죠? 확정 가능성을 말한다. 따라서 확정되어야 유효한 것이 아니라 확정될 뭐만 있으면요? 가능성만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유효함으로 기억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니은번 원시적 불능인 법률행위는 무효이나 계약 체결사의 과실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5죠. 자, 기억나시나요? 원시적 전부 불능이고 체결자는 원시적 불능임을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고 상대방은 선이고 무과실이면 체결자는 상대방에게 책임을 부담해야 되는데 이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죠. 따라 니은번은 정확히 맞는 거죠. 디귿번 당사자의 귀책 사유 없이 후발적 불능이 된 법률행위. 일단 후발적 불능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합니다. 그렇죠? 유효하고 특히 당사자의 귀책 사유 없으면 무슨 문제가 되는 거죠? 위험 부담 문제가 되는 거죠. 답은 2번이네요. 1번 일부 불능인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이다. 맞죠? 왜냐하면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이니까요. 답은 2번입니다. 6번 반사의 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인 것은 일단 우리가 반사회적 법률에 관련돼서 가장 조심할 것이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가족법상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장이 된다. 따라서 혼인한다, 약혼한다, 이혼한다 같은 가족법상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면 심하든 심하지 않든 다 뭐가 되죠?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가 된다. 두 번째는 뭐죠?
인간이면 당연히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면 뭐하지 않죠? 반사회적이지 않다. 세금을 회피하고 채무를 회피하는 것은 인간이면 당연히 하는 행동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뭐하지 않죠? 반사회적이지 않고요. 그 다음에 비자금을 은닉하고 범죄자금을 은닉한다. 숨기는 하는 행위도 인간이면 당연히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뭐하지 않죠? 반사회적이지 않고요. 그 다음에 뭐 투기 행위 이런 것들도 일반적으로 뭐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죠? 반사회적이지 않은 것으로 평가가 되거든요. 1번 같은 거 보시면 명의신탁은 왜 하는 거냐면요. 일반적으로 세금을 안 내려고 하거나, 그죠? 돈을 안 갚으려고 하거나, 뭐 이런 경우에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인간 본성에 바르니까 뭐하지 않아요?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2번, 무허가 음식점의 음식물 판매행위, 물론 뭐하지 않죠? 반사회적이지 않죠, 이거는. 3번, 민사사건을 수임하는 변호사의 성공보수 약정 뭐하지 않습니까?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조심할 것은 뭐냐 하면 형사사건이죠. 그죠? 형사사건에 관한 변호사의 성공보수 약정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것이 최근 판례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민사사건은 뭐죠?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4번, 수사기관에 허위로 진술하는 대가 따질 필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본대로 정상적으로 증언하기로 했더라도 돈 받고 하면 뭐가 돼요? 반사회적인데 허위로 증언하기로 했다면 그냥 뭐예요? 반사회적인 거죠. 답은 뭐죠? 4번입니다. 5번, 부동산의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채무회피죠. 돈 안 갚으려고, 그죠? 채무회피는 인간 본성에 바르니까 뭐하지 않습니까? 반사회적이지 않죠. 따라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요렇게만 나오면 다 맞을 수 있겠죠, 그죠? 7번입니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하여 무효인 약정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 유인, 알손 또는 강요한 자가 영업상 관계 있는 윤락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선불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물론 반사회적이죠. 이게 반사회적인지 아닌지가 헷갈리시는 분은 제가 도와드릴 방법은 없습니다. 니은번, 부종행위를 용서받는 대가로 처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되 부부관계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게 만약에 가족법상의 자유를 제한한다면 반사회적이, 특히 부부가 등장하는 경우에는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면 심하든 심하지 않든 뭐가 돼요? 반사회적이 되는데, 보시면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처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는 제한은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뭐하지 않습니까?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유지되는 동안 팔지 못한다는 말은 이혼하면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팔 수 있다는 얘기고요. 따라서 이것은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 하지 않습니까? 반사회적이지 않은 거죠. 만약에 이혼하면 돌려준다 그러면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니까 뭐가 돼요? 반사회적이 되겠지만 이거는 반사회적이지 않죠. 이것번, 불륜관계를 단절하면서 그동안의 희생을 배상하고 장래 생활대책을 말해준다는 뜻에서 금원을 지급하기 약정인데, 요건 좀 시간을 좀 달리하는데요. 우리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면 아무런 효과가 없으니까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만약 이것이 반사회적에서 무효다 그러면은 주기란 생활비 안 줘도 상관이 없다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주기로 했으면 뭐예요? 줘야 된다는 게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이 자체는 뭐 하지 않습니까?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쉽게 말하면
불륜을 맺기로 하면 반사회적이 무효예요. 따라서 약속대로 불륜 관계를 맺을 필요는 없는 거죠. 근데 불륜 관계를 단절하기로 했어요. 끝나기로 했어요. 그러면 약속대로 뭐죠? 끝내야 되겠죠? 그 말은 뭐죠? 무효가 아니라 유효라는 의미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리얼번 해외 파견된 근로자가 귀국 일로부터 일정 기간 소속 회사에 근무하여야 한다는 사균의 약정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반사회적이지 않은 거죠. 마지막으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청탁하고 그 대가로 적당한 정도의 금원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반사회적입니다. 이게 일종의 뭐가 되는 거죠? 뇌물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이라 하더라도 뭐 받고 하면요? 돈 받고 하면 반사회적이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기억 미음해가지고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솔직히 이 7번 같은 문제가 반사회적 법률에 관련해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다음 8번입니다. 자, 이중 매매에 대해서도 시험 문제가 곧잘 출제되는 편이고요. 이중 매매가 출제가 되면 요 8번 문제처럼 뭐가 되죠? 사례 문제가 되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죠. 갑이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병과 만나서 또다시 뭐죠? 매매 계약을 했다. 똑같은 물건을 두 번 팔아먹는 걸 우리가 뭐죠? 이중 매매라고 하고 이중 매매는 원칙적으로 뭐하죠? 유효하죠. 따라서 첫 번째 매매 계약도 유효하고요. 두 번째 매매 계약도 다 뭐죠? 유효하기 때문에 소유권은 누구에게 가져가냐면 둘 중에 먼저 등기한 사람, 선등기자가 뭘 갖게 되죠?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죠. 따라서 병이 갑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갑이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선등기자인 누가요? 병이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죠. 다만 을은 갑과의 매매 계약을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행불능을 이유로 해제한 후에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등기해 준 사람에게는 소유권을 넘겨줌으로써 책임을 지고요. 등기를 못 해준 사람에게는 채무 불이행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뭐한 거죠? 유효한 거죠. 다만 이것이 항상 유효한 것은 아니고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죠. 언제냐면 제2매수인 두 번째 산 사람이 아는 것을 넘어서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이때는 반사회적 법률에 의해서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중매매가 반사회적이라는 이유로 무효가 되려면 뭘 해야 됩니까? 적극 가담해야 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는 말은 제2매수인이 두 번째 산 사람이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뭐하다는 얘기죠? 유효하다는 얘기고요. 다만 아는 것을 넘어서 뭘 해야지만요? 적극 가담해야지만 그때 비로소 반사회적에서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병이 이러한 갑의 배신행위에 적극 가담을 해서 갑과 병 간의 매매가 반사회적에서 무효면 무엇도 무효가 되죠? 등기도 무효가 되기 때문에 1번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냐면 갑에게 있죠. 여기서 첫 번째 주의하실 것은 갑은 자신이 소유권자라는 이유로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갑이 병에게 등기해 준 것은 뭐가 돼요? 불법 원인급여가 되니까요. 다만 을은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데 조심할 것은 직접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갑을 대위해서 갑을 통해서만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적극 가담하면 왜 무효냐면 반사회적이어서 무효이기 때문에 만약에 병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정한테 팔아먹고 정한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정은 선이라 하더라도 항상 뭘 갖지 못하죠? 소유권을 갖지 못한다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옳지 않은 것을 찾습니다. 1번 갑병 간의 이중매매는 계약은 이중매매에 해당한다. 옵니다. 2번 갑병 간의 계약이 유효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의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는 이행 불능이 된다. 맞아요. 다시 말하면 병이 확정적으로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되면 을은 갑에게 채무 불이행, 이행 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 있으니까 맞는 질문이죠. 3번 갑병 간의 계약이 무효가 아닌 한 먼저 소유권 이전 등을 마친 병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맞죠? 4번 병이 갑을 간의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갑병 간의 계약은 무효이다. X입니다. 아는 것을 넘어서 적극 가담해야지 무효고요. 병은 악이라 하더라도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갖습니다. 답은 4번이죠. 5번 갑병 간의 계약이 반사적 행위로서 무효라 하더라도 을이 병을 상대로 직접 자신에게 이전 등기를 이전하고 청구할 수 없다. 맞죠? 적극 가담해서 무효가 된다 하더라도 을은 갑을 대해서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 뿐 직접 병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 할 수는 없죠? 청구할 수는 없는 거죠. 9번입니다. 다음 중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한 것은 1번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반사회적 법률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추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판례는 무효행위 전환은 인정이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무효행위의 추인 또는 전환은 인정하지 않는다. X가 되는 것이죠. 2번 증여계약과 같은 무상행위는 항상 폭리죠. 항상 현저한 불균형이 있기 때문에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무효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증여계약과 같이 아무런 대가 관계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라는 법률행위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될 수 없다. 맞는 질문이고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3번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인 궁박, 경솔, 무경험은 궁박 또는 경설 또는 무경험입니다. 따라서 셋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되어야 하고 어느 일부만으로는 불공정한 법률에 되지 아니한다. X가 되는 거죠. 4번 불공정한 법률행위 요건으로서의 궁박은 어려운 사정을 말하죠. 물론 이 사람이 어렵게 된 이유는 정신적이든 심리적이든 경제적이든 따지지 않으므로 궁박은 경제적 원인에 기인한 경우만을 가리키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한 경우에는 궁박이 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5번. 자, 우리 민법은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판례는 궁박 또는 경솔 또는 무경험이라는 주관적 요건에 관한 이용의사, 폭리행위의 악의까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상태에 있는 때에는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과 같은 피해 당사자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에 악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한다는 질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답은 2번입니다. 자, 10번입니다.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1번 법률행위 해석이라는 것은 법률행위 속에 들어있는 의사표시를 해석하는 거죠. 따라서 1번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법률행위 해석은 의사표 해석으로 규결된다. O 맞는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3번 법률의 해석이 특히 문제되는 것은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서 표의자 의사와 상대방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죠. 그래서 우리가 의사 표시가 일치되지 않았을 때 그 의미를 확정하는 것이 뭐죠? 법률행위 해석이고요. 요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하는 것이 뭐죠? 규범적 해석이고, 의사, 내심적 효과 의사를 탐구하는 것이 뭐가 되냐면 자연적 해석인데요. 무슨 해석이 원칙이죠?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거든요. 따라서 2번 법률행위 해석은 당사자의 내심적 효과 의사를 확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X죠. 내심적 효과 의사를 확정하는 걸 우리가 자연적 해석이라고 하는데, 자연적 해석은 예외입니다. 표시상의 효과 의사를 확정하는 것은 예외로 허용된다. X입니다. 오히려 표시상의 효과 의사 규범적 해석이 원칙입니다. 답은 2번이죠. 그 다음에 4번인데, 자, 이러한 규범적 해석은 뭐와 연결되냐면 표시주의와 연결되고요. 자연적 해석은 무엇과 연결되냐면 의사주의와 연결되거든요. 따라서 4번 의사지위, 그럼 뭐죠? 자연적 해석입니다. 이런 의하면 법률행위의 해석은 표의자의 진위, 즉 내심적 효과 의사를 확정하는 것이다. 맞는 지문이고요. 5번 표시주의하면 무엇과 연결되죠? 규범적 해석과 연결되므로 법률행위 해석은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밝히는 것이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아무튼 뭐 법률의 해석은 이것도 복잡하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이 복잡하지만 뭐 기본적인 내용이 이 정도고요. 조금만 더 보면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고요. 자연적 해석이 예입니다. 그러면 언제 자연적 해석을 하느냐?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자연적 해석을 하고, 상대방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다면 무슨 해석을 하죠? 자연적 해석을 하는 거다.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게 뭐죠? 속으로는 계집할 마음으로 집을 팔겠다고 했으면 원칙이 규범적 해석이니까 표시된 대로 집을 팔겠다고 한 것이 되고요. 다만 상대방이 집이 아니라 계집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다면 자연적 해석을 하니까 속마음대로 뭐가 되죠? 계집이 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넘겨보시면 11번이죠. 뭐가 앞에 빠졌는데, 그죠? 일단 그냥 자기소부터 게 자기 소유 X 토지에 대하여 매수인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X 토지의 지번 등의 착오를 일으켜 Y 토지에 관하여 매수인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해 주었다. 다음 질문에 틀린 거죠.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이 사람들의 의사는 X 토지거든요. 그 다음에 표시는 뭐라고 되어 있죠? Y 토지라고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규범적 해석인지 자연적 해석을 따지는데, 규범적 해석을 하면 Y 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되고요. 다만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 거고,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X 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되고요. 착오 문제가 발생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착오는 반드시 무슨 해석을 해야지만요?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발생하죠. 자연적 해석을 하는 경우에는 착오 문제가 발생할 수가 없어요. 그럼 여기서 규범적 해석인지 자연적 해석인지를 먼저 결정해야 되는데, 문제 앞에 자기 소유 X 토지에 대하여 매수인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매매 계약이 X 토지에 대해 성립됐다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X 토지에 대해 성립되려면 무슨 해석이죠? 자연적 해석인 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 끝난 거죠. 자연적 해석이라면 Y 토지에 대해서 등기가 이루어졌더라도 이 등기는 뭐죠? 무효인 거고, 뭘 이전 등기해 줘야 되죠? X 토지를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고요. 자연적 해석 결과이기 때문에 착오 문제는 뭐 할 수 없습니까? 발생할 수가 없다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거죠. 1번
X 토지에 관하여 매매 계약이 성립한다. 2번 Y 토지에 관하여 격려된 이전 등기는 무효이다. 3번 Y 토지가 매수인으로부터 제3자에게 적법하게 양도되어도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5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우리는 등기에 대해서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따라서 Y 토지에 대한 등기가 무효라면 제3자도 뭘 가질 수 없어요? 소유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4번 매도인은 착오를 이유로 X 토지에 대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X입니다. 왜냐하면 착오란 무슨 해석을 전제로 해요? 규범적 해석을 전제로 하고요. 이 사례는 자연적 해석이죠. 답은 4번이죠. 5번 매수인은 X 토지에 관하여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맞죠? 다시 말하면 Y 토지에 대해서는 등기를 말소하고 다시 X 토지에 대해서 뭘 해줘야 됩니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겠죠. 여기까지고요. 좀 쉬었다가 실전 예상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